사실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교과서 58쪽입니다. 깊이 있는 역사 이해 부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한데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 독특한 열쇠. 첫째, 화백회의. 둘째, 골품제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 있을 수 있고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제도는 아니지만 생소하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어떤 신라 사회, 어떤 신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 화백회의부터 이야기 시작할 건데요. 화백회의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 아래쪽에 나오는데 요거 글 읽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먼저 설명할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 기구입니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였는데 이 회의를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바로 신라의 귀족들입니다. 이 신라의 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빠밤 하고 등장했을까? 그렇죠. 이 신라의 귀족들은 원래는 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각 부족의 우두머리였던 거지. 이 부족의 우두머리가 신라라는 나라 안으로 포섭되면서 어떤 특별한 특권을 받았겠지? 그 특권적 지위가 바로 귀족이라는 지위입니다. 누구보다는 아래에 있어? 그래. 왕보다는 귀족이 아래에 있지만 한때는 얘들도 귀족장과 같이 한 우두머리의 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귀족들도 왕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가 건국되고 발전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점점 어떤 모습의 국가를 향해 가지? 중앙 집권 국가를 향해 갑니다. 점점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이 바로 왕입니다. 왕. 그럼 얘들아, 중앙 집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누구의 권력은 점차 약해지는 거야? 그렇죠. 원래 부족의 우두머리였던 귀족들의 권력은 점차 약해지고 점차 왕의 권력은 강해진다. 중앙 집권,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럼 얘들아, 나라가 점점 발전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고 혼란스러워지면 누구의 권력이 약해지는 걸까? 그렇지. 혼란스러운 순간에는 왕의 권력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귀족의 세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신라가 통일하고 난 뒤에 있을 이야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화백회의로 돌아옵니다. 이제 교과서 한번 같이 볼게요. 화백회의입니다.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들이 왕 위의 계승 문제나 전쟁 등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회의했던 기구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죠? 만장일치의 방식. 모두가 동의하는 거. 모두가. 다수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야 그 문제가 통과됩니다. 근데 봐봐. 왕위 계승 문제나 전쟁 문제 같이 거의 국가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이 귀족들이 동의해야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뜻이야? 그렇지. 왕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기구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화백회의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 아래쪽에 또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들은 화백회의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귀족들, 신라의 귀족들, 귀족 세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상대 등은 화백회의의 의장이 되어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장이 되어서 왕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상대등 아까 누가 세웠다고 했었지? 앞쪽에서 누구의 업적으로서 등장했는데. 그렇지. 버풍왕이 상대등을 임명했었죠. 선생님, 버풍왕은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점차 곤고히 했던, 완성시켜갔던 왕 아닌가요? 이 버풍왕이 그러면 귀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대등을 임명했다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 똑똑합니다. 그 부분 선생님이 살짝 설명할게요. 원래 이 상대등이라는 관리가 아니고 원래는 귀족들이 부족의 장들이 이 왕을 그냥 부족의 장으로서 견제했었는데 이제는 명목상 관리로 임명한 거야. 관리로. 정식 관리로 임명해서
이 상대등이라는 지위에 앉히고, 물론 처음에는 왕을 견제할 만큼 힘이 강한 귀족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의 권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상대등의 권력, 귀족 관리의 권력은 점점점 약해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상대등의 권력이 매우 강합니다. 어떨 만큼 강하죠? 진지왕이 화백회의의 결정으로 폐위된 사실. 왕이 폐위되기도 합니다. 왕이 잘 못하면 회의를 통해서 폐위시키기도 하는 모습이 누구의 권력이 매우 강했다? 귀족들. 상대등, 귀족으로 대표되는 상대등의 권력이 매우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골품제가 등장합니다. 골품제 역시 신라 사회를 보여주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 골품제는 신분을 나누는 거야, 신분. 신분을 어떻게 나눠? 골제와 품제로 나누는데, 품으로 나누는데, 이 골제에 두 가지가 있어. 성골, 그리고 진골이 있어. 이 골은 뼈 골자다, 뼈. 어떤 뼈라는 뜻이야? 그렇지, 성스러운 뼈야, 성스러운. 또 어떤 뼈라는 거야? 이건 진짜 뼈라는 거야, 진짜 뼈. 성스러운 뼈는 누가 될 수 있어? 왕은 성스러운 뼈만 될 수 있어. 진골은 그러면 귀족들. 아까 우리 화백회의에 신라 귀족들 모였다 했지? 이 성골과 진골은 신라 사회가 성립되면서 점점 신라가 커져가면서 정복하는 국가의 그 귀족들, 이 국가를 이루었던 지도자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등급을 나눈 거야. 품은 6에서 1두품까지. 2품. 등급을 나눈 거지. 너는 6등급, 너는 1등급 이렇게 나누는 거야. 6등급이 더 높은 거고 1등급이 더 낮은 거야. 자, 그럼 골품제에 대한 설명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골품제는 경주, 신라의 수도야. 신라 수도에 거주하는 귀족의 신분을 혈연에 따라 서열을 매긴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였다. 우리 고구려나 백제의 신분제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라의 신분제도는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골품제는 신라가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왕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복 또는 통합된 지역의 지배층에 서열을 매기면서 각 부족을 신라가 점점 통합했겠지, 그치? 작은 국가들을 통합하면서 신라라는 거대한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 집단의 우두머리들을 통합하면서 서열을 매긴 겁니다. 따라서 귀족을 진골, 성골 하나 더 있어.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었다. 그냥 단순히 두품의 등급만 매긴 것이 아니라 이 두품에 따라 뭐까지 결정돼? 관직 진출의 한계선도 결정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가 6두품이라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빠밤. 뿐만 아니라 혼인, 주거 생활들 등 일상생활까지도 엄격한 제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도 나랑 두품이 다르거나 나보다 높은 두품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고, 또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땅이 넓어도 내가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골의 집은 너비가 24척을 넘을 수 없고 6두품의 집은 21척을 넘을 수도 없다라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 바로 골품제도였습니다. 자, 나도 역사가 문제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요거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고 궁금한 친구 혹시 있을까봐 이야기합니다. 신라의 화백회의 같이 고구려나 백제 귀족회의도 역시 있었는데요.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모르셔도 됩니다. 골품제가 신라 귀족의 생활에 끼친 영향을 발표해보자. 이미 교과서에 잘 나와 있죠. 신라 귀족들은 맘대로 혼인할 수도 없고 주거 등 생활까지도 엄격한 제약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관직 진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라의 건국 과정, 중앙 집권 체제의 과정을 교과서를 통해 같이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가 점차 강해져서 이제는 빼앗아야지. 영토의 어느 부분을? 그치, 한강 유역을 다음 시간엔 빼앗을 거고, 빼앗은 한강 유역을 토대로 해서 점차 이제는 고구려 그리고 백제까지도 정복해서 신라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신라 통일의 과정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